5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맞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사 지내는데 재채기를 했거든요. 향 연기가 코를 찔러서 참을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 손바닥이 뺨에 날아왔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또 맞으니까요. 그날 밤 칼 1000번 휘두르는 벌을 받았는데 5살짜리 팔로 100번도 못 채우고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야 했죠. 사무라이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요. 헬리콥터 부모가 심하다고요? 사무라이 부모 앞에선 애교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걸음마 떼기도 전에 제 미래는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선택권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사무라이의 아들로 태어났고 사무라이로 죽어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온 건 새벽녘이었습니다. 산파의 손뼉 소리가 고요를 깼고 저는 이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는데 아버지의 첫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한숨이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한숨이요. 전국시대 한복판에서 또 한 명의 전사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 먹여 살려야 할 입이 하나 더 늘었다는 현실이 축복보다 먼저였던 거죠. 저는 태어나자마자 짐이 되었습니다. 용띠해에 태어났다고 다들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무서운 용이 아니라 야옹거리는 아기 고양이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들판에서 뛰어놀 때 저는 가문의 사당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됐고 소리 내면 안 됐고 숨 쉬는 것조차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해가 뜰 때 시작해서 해가 중천에 올 때까지 계속됐거든요.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꺾일 것 같아도 버텨야 했습니다. 공약물을 건드리기라도 하면 그날은 끝장이었죠. 아버지 표정 하나로 그날 받을 벌이 결정됐는데 대부분은 칼 수백 번 휘두르기였습니다. 5살짜리한테 말입니다.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이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냥 고문이었습니다. 6살 때 첫 번째 의식을 치렀습니다. 머리를 깎는 의식이었는데 다른 아이들이 이걸 치르는 걸 지켜보면서 새로 묶은 상투가 우스꽝스러워 보여서 속으로 킥킥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막상 제 차례가 되니까 전혀 웃기지 않더군요. 어린 시절의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어린 시절 자체가 잘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로 올린 상투는 머리 위에 창을 얹어놓은 것처럼 무겁고 불편했는데 균형 잡는 것도 힘들었고 머리가 한쪽으로 자꾸 기울었습니다. 아무도 이게 이렇게 불편할 거라고 미리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카마를 입을 수 있게 됐거든요. 하카마가 뭐냐면 사무라이가 입는 전통 바지인데 입어보기 전까지는 멋있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걸어 다니기엔 정말 최악이라는 겁니다. 폭이 넓어서 발이 걸리기 십상이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부분은 미리 알려주지 않았죠. 처음 하카마 입고 걸으려는데 3걸음 만에 넘어졌고 일어나려다 또 넘어졌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 익스트림 스포츠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때는 진짜 창피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7살이 되던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따뜻하게 어머니 품에서 지내던 시절은 그날로 완전히 끝났고 도장이라는 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도장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편안함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바닥은 딱딱하고 겨울엔 얼음장 같고 여름엔 찜통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배운 건 칼 쓰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앉는 법이었습니다. 정자라고 하는 건데 무릎 꿇고 발등 위에 엉덩이를 올리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로 몇 시간이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선배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저는 다리에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바늘이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숯불 위에 앉아서 말벌한테 공격받는 느낌이랄까요. 첫 번째 목검을 받던 날이 기억납니다. 보쿠토라고 부르는 이 나무 칼은 제 몸무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진짜로요. 들어올리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이걸로 수천 번을 휘둘러야 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 때 저는 이 나무 덩어리를 들고 하나 둘 하면서 끝없이 휘둘러야 했거든요.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쿼트입니다. 다리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해야 했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을 때까지요. 제가 경험한 최악의 체육 수업이었는데 문제는 이 수업이 끝이 없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해가 뜨면 시작됐고 해가 져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에 실수하는 건 밥 먹듯이 했습니다. 도장 바닥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도 인생 공부다. 옆에 있던 다른 학생과 부딪히면 인격 수양이다 라고 하셨고 기본 자세 잡다가 얼굴부터 바닥에 처박히면 새로운 예법을 발명했구나 하고 놀림받았습니다. 다들 웃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스승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산도 처음엔 작은 언덕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저를 위로하려고 그냥 지어낸 말 같았습니다. 작은 언덕이 산이 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겨울이 오면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도장 바닥이 얼마나 찬지 아세요? 맨발로 서 있으면 발이 바닥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영혼까지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였죠. 근데 불평하면 안 됐습니다. 그게 무슨 사무라이냐라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발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지는데도 명상을 해야 했고 손이 꽁꽁 얼어도 검을 놓으면 안 됐습니다. 정신수련이라는 명목 아래 추위를 견뎌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는 그냥 학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다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갑옷 입고 훈련하는 날이 오면 진짜 고통이 뭔지 알게 됩니다. 움직이는 깡통 안에 들어가서 질식하면서 싸우는 기분이 어떤 건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13살이 되던 해 드디어 진짜 칼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이걸 엄청난 순간처럼 대했는데 아무도 유지관리가 얼마나 끔찍한지는 말해주지 않더군요. 녹이 조금이라도 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8대 조상까지 욕먹는 겁니다. 네 조상이 저 세상에서 울고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처음 칼을 닦다가 손바닥을 베었을 때 피가 철철 흘렀는데 스승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칼과 피로 맺어진 인연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덜 날카로운 걸로 시작하면 안 됐나요? 그 상처 자국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 있습니다. 말 타고 활 쏘는 훈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돌고래 위에 올라타서 바늘귀에 실 꿰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냥 활 쏘기도 어려운데 왜 굳이 말 위에서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관역을 향해 활을 당기는데 말이 움직입니다. 제가 조준하면 말이 방향을 틀고 활을 쏘려고 하면 말이 멈춥니다. 이 말이 사무라이 훈련 전체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스승님은 턱을 쓰다듬으면서 인내에 대해 뭔가 심오한 말씀을 하셨고 말은 콧김을 뿜으며 비웃었습니다. 둘 다 저를 놀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겐푸쿠 의식을 통과하면 드디어 성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라이 말로 하면 이제부터 어른으로서 고생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새 이름을 받고 새 머리 모양을 하고 이전 삶이 휴가였다고 느껴질 만큼의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린 시절 이름은 사라지고 덕과 명예의 고귀한 전사 같은 거창한 뜻의 이름을 받았는데 현실은 여전히 자기 칼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름만 거창하지 실력은 그대로였죠. 첫 번째 갑옷 피팅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세판 아이언맨 슈트를 입는 것 같았는데 날아다니는 기능 같은 건 당연히 없었습니다. 장인이 익숙해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익숙해집니까? 작은 마을 하나를 몸에 달고 다니는 느낌이었거든요. 앉는 것조차 대장정이 되었고 일어서는 건 올림픽 종목 수준이었습니다. 갑옷 입고 넘어지면 혼자서는 절대 못 일어납니다. 뒤집어진 거북이가 된 기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장인은 계속 독특한 체형이시네요 라고 중얼거렸는데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전투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훈련, 연습했던 우아한 동작들, 머릿속으로 그렸던 멋진 결투 장면들, 현실은요? 완전 개판이었습니다. 조직화된 혼란이라고나 할까요? 영화에서 보던 그 우아한 1대1 결투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무기들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락 콘서트 같았습니다. 피가 튀고 비명이 울리고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헷갈렸습니다. 정교하게 세운 전투 전략은 첫 5분 만에 어떻게든 살아남자로 바뀌었고 품위 있게 싸우는 건 그냥 포기했습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전투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정치입니다. 가문 정치를 헤쳐나가야 하는데 이건 칼이 더 많은 고등학교 드라마 같았습니다. 모든 공식 모임이 지뢰밭이었어요. 차를 마시는 방법이 잘못되면 정치적 위기가 터지고 절하는 각도가 틀리면 또 다른 위기가 터지고 잘못된 자리에 앉으면 믿기 어렵겠지만 바로 위기였습니다. 적어도 전쟁터에서는 누가 저를 죽이려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평의회에서는 모두가 완벽하게 우려낸 녹차 위로 웃으면서 제 몰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더 무서웠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솔직히 기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연애 결혼 같은 건 우리한테 없었거든요. 그냥 가문끼리 알아서 정해주는 겁니다. 근데 제 미래의 아내가 이웃 가문 무사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나기나타를 잘 다룬다는 거였죠. 나기나타가 뭐냐면 긴 장대 끝에 칼날이 달린 무기인데 나쁜 소식은 정말 잘 다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잘요. 첫 번째 저녁 식사 때 로맨틱한 대화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제가 한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랑 싸우면 몇 초 만에 지지? 식사 예절에 엄청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부하가 생겼습니다. 20명의 사무라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들 제 검과 대단한 전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현실은요?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전투 전략이라는 게 내면으로는 패닉 상태면서 자신감 있어 보이기가 전부였는데 어떻게 된 건지 통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저를 전술의 천재로 생각하게 됐죠. 될 때까지 속이는 거, 사무라이 버전이었습니다. 리더가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제 실수하면 저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부하들까지 다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부담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전투 중에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제 말이 나비 한 마리한테 놀라서 갑자기 옆으로 튀었거든요. 제가 세운 완벽한 진영이 순식간에 엉망이 됐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적이 우리의 엉망진창인 움직임에 너무 혼란스러워해서 실제로 이겼습니다. 나중에 부하들이 대장님의 예측 불가 전술이 대단합니다 라고 했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은 위로 실패하는 것도 합법적인 전략이 된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정치가 제 새로운 전쟁터가 됐는데 솔직히 진짜 전쟁이 더 나았습니다. 적어도 칼 들고 달려드는 사람은 적이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평의회에서는 다들 웃으면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우려낸 녹차를 마시면서 서로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게 일상이었죠. 다행히 아내가 이 게임을 저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나기나타로 적을 베던 실력이 말로 적을 베는데도 통했나 봐요. 아내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고 제 머리에 흰색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는 거였죠. 제 스승님이 하셨던 그 심오해 보이는 격언들 기억나세요? 이제 제가 그걸 즉석에서 지어내야 했습니다. 휘어지는 대나무가 안 휘어지는 대나무보다 오래 간다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진지하게 적더라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입니다. 아무 말이나 심오한 척하면 다들 믿었습니다. 스승님도 그러셨던 걸까요? 나이가 닌자처럼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젊었을 때 전설적이었던 제 칼 솜씨에 이제 관절 통증이 따라오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삐걱거렸고 칼을 휘두를 때마다 어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젊은 무사들이 여전히 도전해 오는데 이제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이깁니다. 제가 부르는 이름은 전략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느려지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이 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거짓말인 거 저도 압니다. 어느 날 광택 나는 칼날에 제 얼굴이 비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상투가 언제 이렇게 은빛이 됐을까요? 주름은 또 언제 이렇게 많아졌고요. 새로운 세대의 사무라이들은 저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강하게 치고 어떻게든 제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절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훈련을 지켜보면서 저도 한때는 모든 문제를 날카로운 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열정적인 젊은 무사였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진짜 어려운 건 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요. 젊고 자신만만한 녀석이 결투를 신청해 왔습니다. 아마 아침부터 연습했겠죠. 저는 발끝도 겨우 만지는 수준이었는데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나이 먹으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가장 빠른 칼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녀석이 화려한 발놀림을 자랑하고 온갖 기술을 선보이는 동안 저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의 움직임으로 승부를 끝냈죠. 그 녀석 표정이 볼만했습니다. 어떻게요? 라고 묻길래 가장 신비로운 표정을 지으며 대나무와 지혜에 대해 알쏭달쏭한 말을 해줬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짜증나게 철학적일 자격이 생기거든요. 제 마지막 전투는 전설적인 무사를 상대한 것도 아니고 무시무시한 군대와 맞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아침 평의회 회의였습니다. 전쟁 직전에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제가 한 건 모든 참석자들 할아버지의 창피한 이야기를 들려준 것뿐이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는 첫 다도에서 차를 코로 마셨고 저쪽 어르신 할아버지는 결투 중에 바지가 벗겨졌죠. 다들 웃었고 전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칼을 뽑는 게 아니라 칼집에 그대로 둘 때를 아는 것에서 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년간 모아온 협박과 있는 다도 실수 이야기들이 드디어 쓸모가 있었죠. 어느 평화로운 아침, 정원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칼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드디어 어린 시절 그렇게 힘들었던 완벽한 정자 자세가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70년 걸렸네요.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명예나 충성에 대한 거창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거였습니다. 위대한 사무라이가 되는 비결은 칼을 마스터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실제로 칼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을 만큼 오래 살아남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네요.